조금만 더 생각해봐. 그 한 끗이면 최상위권이 내가 되니까.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영어 강사 김민정입니다. 네, 선생님과 이번 시즌에 함께할 강의는 바로 한 끗 더 김민정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놓치는지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랑 처음에 같이 살펴볼 파트는 바로 지문, 발문, 선지. 그러니까 국어는 결국에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서 5개의 선택지 중에 답을 고르는 과정이죠. 선생님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펴볼 챕터는 바로 지문, 발문, 선지의 한 끗. 자기가 글을 읽는데 문제가 있는 친구일 수도 있어. 글을 읽을 때 글을 읽고 나서 정보의 경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혹은 밑줄을 치는데 왜 여기 밑줄을 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글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하나 남지 않아.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랑 제일 처음에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물론 선생님과 시즌 1에서 이미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쭉 배운 친구들의 경우에는 압축적으로 맞아 이런 거였어 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처음 함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 매력적인 선택지가 딱 2개 남았을 때 그 매력적인 선지를 버리고 정답을 고르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챕터 2에서는 비문학의 한 끗.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쳐 보면 결국에 딱 그 최상위권이 되기 필요한 딱 그 한 끗은 비문학인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선생님과 비문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놓칠 수 있는 그 한 끗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또 시즌2에서 같이 살펴볼 파트는 바로 아킬레스건 모의고사. 경제는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되는데 이런 패턴의 반복을 어떻게 공부해?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이 3부 아킬레스건 모의고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경제를 쭉 한번 모아봤어요. 네, 그렇다면 1부 지발선의 한 끗에서 살펴볼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지문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킬러 지문, 누구나 다 맞는 쉬운 지문은 의미가 없어. 그건 내가 처음 봐도 그 지문은 어차피 맞을 테니까.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지문도 문제도 다 킬러인,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놓친 파트가 있는 지문인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을 살펴볼 텐데, 그 지문에서 함께 갈게 바로 이 최상위권의 사고 과정. 우리가 자기가 중위권인 친구들은 글자를 읽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 이런 문장을 그냥 읽는데, 최상위권 친구들은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생각을 끼워 넣죠. 인물 2개가 나왔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니까 2명의 공차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식을 수학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럼 경험을 기준으로 두 지식을 나누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읽은 긴 문장을 한 짧은 내용으로 압축적으로 머릿속에 인지하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데 상위권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지?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상위 1%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고 방식과 사고 내용을 글로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특히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무의식 중에 하는 독해 과정이 있어. 이게 다 무의식 중에 하는 과정들이거든. 무의식 중에 하는 과정을 조금 어려운 말인데 표면화 시키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거죠. 왜? 그게 아니면 나중에는 감에 의존해서 독해를 하게 되고, 감에 의존해서 독해를 하게 되면 문제를 풀고 나서도 너무 불안해. 좀 망한 것 같은데? 잘 봤나? 망한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어디에 영향을 그대로 미쳐? 수학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딱 필요한 그 사고의, 논리적 사고의 그 틀을
표현화시키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위권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함께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 지문은 다시 출제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과 이 지문에서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가져갔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리뷰해 볼 거고요. 그렇다면 최상위권 친구들이 글을 다 읽고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남았는지 그들의 머릿속을 살펴보는 형태로 지문 파트에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발문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보기 문제를 풀 때에도 문학 보기와 비문학 보기가 풀이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르지. 문학 문제를 풀 때에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푼다면 비문학 보기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사고 체계를 유형화시켜서 패턴으로 같이 살펴보는 이런 훈련들을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에서도 평가원이 되게 좋아하는 매력적인 응답 패턴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잘못 짝짓기라든지 지문에 나와 있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라든지 가정과 팩트를 구별하지 못해서 틀린다든지 조건을 누락시킨다든지 글자로 되어 있는 정보를 그림이나 그래프로 바꾸어서 인지하는 정보의 가공이 안 된다든지 하는 챕터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왜 항상 어차피 우리말이잖아. 분명히 난 읽었어. 그리고 분명히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답을 두고 매력적인 오답을 고르게 되는 이런 패턴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 두 개 헷갈려.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러하고 저러저러 하니까 얘는 답이 아니겠지. 라는 사고의 체계로 매력적인 오답을 지우고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언니 오빠들이 정말 많이 했어. 쌤이랑 같이 강의를 듣던 언니 오빠들이 쌤 제가 시험장에서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했고요. 네, 이런 훈련을 선생님과 함께 강의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런 챕터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EBS 수능 완성 함께 살펴보게 될 테니까 네, 같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문학 그리고 비문학에서 문학은 EBS 딱 두 축이야. 문학은 EBS 연계 그리고 비문학은 최상위 것처럼 생각하는 방식과 훈련을 함께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최고점은 수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 길에 항상 함께 할게요. 저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이투스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시면 언제든지 조교쌤들이 형광조교들과 인강조교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조교쌤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 박목월의 윤사월 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제목이 윤사월이잖아. 윤사월이 뭔지 혹시 알아? 각주 한번 살펴볼래? 맨 밑에 16페이지 어휘풀이에 보면 두 번째 나와 있죠. 윤사월이 언제냐면 음력으로 4월에 든 윤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적인 배경으로 계산을 해보면 늦봄에서 초여름 정도? 그때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에 비해서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죠. 네. 하지만 뒤에를 넘기면 이거 곱하기 몇 기? 너무 길지 않냐 백석씨는? 그거에 비해서 엄청 짧고 그래서 이거 만드는 아림 언니가 그 얘기했어. 자기 이시 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내가 왜 시가 되게 아름답지 했더니 짧아서요 라고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 네, 짧고 되게 함축된 게 좀 많은 시 같이 한번 가볼게요. 함축된 게 많다기보다는 그 이미지 같이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사월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늦봄에서 초여름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송화가루가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에 송화가루가 날리는 외딴 봉우리를 말하나 봐. 송화가루가 뭐냐면 한 늦봄에서 초여름에 그 소나무의 꽃가루가 날리는데 소나무 꽃가루가 어떤 색깔이냐면 노란 색깔이야. 그래서 그 노란 색깔에 가루가 쓱 날리는 거지. 박목월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중간중간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 않니? 그 약간 우리 애기들 인강 들을 때? 그게 지금 스튜디오가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이쪽에 지금 옆쪽 강의실 칠판이 있어가지고 옆에 선생님 너무 열강하시나 봐. 그래서 난 자꾸 들릴 때마다 우리 애들 너무 불편할까 봐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옆에 선생님이 막 다다닥 들리게 하셔서 쓱쓱 이렇게 하실 때마다 우리 인강애도 여기 귀에 들어갈까 봐 선생님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 괜찮니? 이해해줘.
이건 나의 뜻과는 상관없는 현실적인, 네. 이 투스 스튜 좀 넓혀줬으면 좋겠네. 네.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와서 박목월 시는 어떤 시가 되게 많냐면 이런 게 되게 많아. 어떤 감각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이런 식으로 송악가루 날리는. 그럼 우리는 선생님 좀 전에 송악가루가 뭐라고 했냐면 노란 색깔의 색채 이미지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되게 많아. 우리가 박목월 시 중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시 중에 한 편이 나그네.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라는 구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술 읽는 마을마다. 이게 잠깐 옆집 갔다 올게. 술 읽는 마을마다 이 구절을 내가 왜 얘기해 줬냐면 그 술이 읽을 때 냄새가 어떻냐면 그 막 너무 톡 쏘는 암모니아 냄새 있잖아. 그런 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술 읽는 저녁마다 타는 저녁놀이라고 이야기할 때 술이 읽는 마을을 할 때 후각적 심상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박목월이 이런 표현들을 조금 썼기 때문에 약간의 배경 지식을 알고 보면 훨씬 더 편하기는 하지. 그래서 송악가루가 날린다라는 건 소나무의 꽃가루는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노란 색깔의 색채 이미지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건 이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되게 시각적 이미지? 이게 왜? 약간 물론 날린다라는 표현에서도 시각적인 이미지를 추론해낼 수 있긴 하지만 훨씬 더 감각적으로 더 잘 와닿게 하려면 선생님이 좀 전에 알려준 이 배경 지식을 알아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송악가루가 날리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갔다? 왜냐면 색깔이 되게 곱단 말이야. 그래서 다 채취해 가서 그거 가지고 과자,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쓰거나 뭐 이럴 때 썼단 말이지. 그러면 송악가루가 날리면 사람들이 그걸 채취하러 되게 많이 갔을 텐데 이게 그냥 있어. 왜? 여기는 어디니까? 외딴 봉우리니까. 그럼 이곳이 얼마나 외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송악가루가 날린다라는 표현까지 써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사람들이 없는 엄청 외딴 봉우리에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윤사월은 아까 제목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구절 음력으로 4월에 든 윤달에 해가 길다고 꾀꼬리가 울어. 꾀꼬리가 보통 우리 고전시가에서 언제 오냐면 여름에 울거든. 그러니까 늦봄에서 초여름 어떤 계절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들. 지금 송악가루나 꾀꼬리 같은 애들은 계절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산찌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고 엿두고 있다라는 거. 산찌기가 있는 외딴집. 산 지키는 그 외딴 집에 있는 눈먼 소녀가 있어. 얘들아 우리 1년에서부터 시작했잖아. 노란 색깔이 막 날리고 꾀꼬리가 막 울고. 근데 노란 색깔이 날리는 건 이 눈먼 처녀는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보겠지. 눈이 멀었으니까. 그러면 꾀꼬리 소리가 들리니까 봄이 왔나? 하고 문설주가 그냥 문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 문에다가 귀를 대고 봄이 왔나? 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봄의 느낌을 막 상상해 보는 거야. 맞아. 이렇게 늦봄에서 초여름의 모습은 이렇겠지? 저렇게 새가 울고 초록 색깔과 뭔가 노란 색깔과 이런 이미지들이 그렇겠지? 라고 하면서 얘가 바깥의 세상,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깥 세상에 대한 어떤 동경을 이야기한 시 끝났어요. 얘들아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아 시가?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딱 한마디로 내가 보여줄게. 한마디 아니야. 한 장면으로 보여줄게. 짜잔. 이게 지금 송악가루야. 전자칠판 하니까 이거 너무 좋지, 그치? 우리 애들한테 이걸 이미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선생님 너무 좋아. 넌 안 좋니? 애들 뭐 좀 별론데요.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얘들아? 여기 지금 이게 산의 이미지인데 여기서 산의 실제 사진이거든? 산에서 이 노란 색깔이 다 송악가루. 뭔가 이렇게 뿌연 느낌 있지, 그치? 근데 이 여자애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 눈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 있는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야. 그게 이 시의 다야. 이 시는 그냥 이 장면, 이 이미지,
이것만 그냥 보여주는 시인 거지. 되게 신기하지 않아? 참고로 뭐 일단 알아두기 갔다가 배경 지식 기억하기 할게. 여기에 보면 꾀꼬리 울음 같은 경우에는 눈먼 소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꾀꼬리 울음을 듣고 나서야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꾀꼬리 울음은 계절의 어떤 아름다움, 여름엔 이러겠지? 라고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눈먼 처녀 같은 경우에는 바깥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 동경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아까 내가 보여준 그 사진 컷 그 느낌이거든. 그냥 그 상태에서 꾀꼬리만 울면 돼. 띄워놓고 내가 꾀꼬리 해줄까? 꾀꼬리 이거 해줄까? 지금 네가 보는 윤서울은 이 장면에 꾀꼴 이게 끝이거든.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 그치? 이미지만 있잖아.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배경 지식과 그대로 이어진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말 혹시 기억하려나, 우리 애기들? 박목어를 짠 하고 데뷔시켜준 사람이 있었어. 박목어를 짠 하고 데뷔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정지용이었어. 박목월도 본명이 박목월은 아니거든. 목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 이름에서 뒤에 그 목자를 따온 거고, 나무 숫자에서 그 옆에 있는 목자, 이건 스루에 목자를 따온 거고, 이 월을 어디서 따온 거냐면 김소월에서 월을 따온 거야. 그러니까 박목월이 김소월을 진짜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정지용이 이런 평가를 남겼어. 북에 김소월이 있다면 남에는 박목월이 있다. 이런 표현을 남기면서 정지용이 박목월을 엄청 아끼는 애제자였거든. 정지용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정지용의 춘설이라는 시 기억나? 우리 맨 처음에 했잖아.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정지용의 춘설이라는 시도 살펴보면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그냥 그 겨울눈이 내린 그 장면, 그 이미지만을 보여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약간 시인의 그 자기 썸배의 어떤 영향을 받은 느낌이 윤사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박목월의 초창기 시는 정지용의 그런 성격들과 되게 비슷한 시들이 많거든. 그냥 어떤 장면, 어떤 이미지 이런 거. 쌤이 그래서 아까도 술 읽는 말 그 이야기 해준 거야. 그런 후각적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송화가로 날리는 시각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잘 사용해서 썼었는데, 나중에 이제 박목월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시의 색깔이 되게 많이 변화해. 1기, 2기, 3기. 그래서 박목월 시 중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이라는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건 거랑은 느낌이 되게 다른. 나중에는 어떤 생활적인 것들과 관련된 시들을 많이 쓰긴 했지만, 지금 이 시는 눈먼 처녀가 바깥의 소리를 들으면서 외딴 산중의 풍경, 그러니까 이미지를 계속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아까 그 사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시각적 이미지란 거잖아. 그리고 꾀꼬리 소리, 선생님 꾀꼴 했잖아. 그런 걸 통해서 눈먼 처녀의 동경과 우리 세상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나타냈다라는 거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잠깐 시에서 짚고 넘어오면 요 시 한번 살펴볼까? 외딴 봉우리. 되게 외따로 있는 아까 쌤이 띄워준 그 사진 있잖아. 거기에서 이번에는 외딴 집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갔고, 이번에는 심지어 그 집 안에 있는 처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먼 경치, 원경에서 가까운 경치, 근경으로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원경할 때 원자가 멀 원자거든. 왜 우리 눈 나쁠 때 근시, 원시 이런 말 쓰잖아. 원경은 먼 경치고 근경은 가까운 경치인데, 이 시 같은 경우는 외딴 봉우리에 시작해서 그 봉우리에 있는 외딴 집에서 그 집 안에 있는 여자로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뭐 선경 후정이라든지 뭐 또 혹은 선생님 좀 전에 이야기한 원경에서 근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럼 출제 포인트. 너무 당연히 이 시가 구현이 된다면 시청각적 이미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원경에서 근경, 그리고 계절감,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절감들이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 가져갈 수 있겠네요. 삼음보 같은 경우에도 송화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삼음보 확인할 수 있겠지? 이건 한연이 삼음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이 삼음보를 쓴 이유도 박목월의
월이 김소월의 월에 따왔다는 건 그만큼 김소월의 어떤 특징들이나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잖아. 아까 우리 김소월 할 때 사문보 이야기 했었잖아.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EBS에서는 외딴집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딴집은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곳이죠. 실내에서 바깥은 어떨까? 라고 하면서 소리를 듣고 있는, 그리고 봄산의 아름다운 풍경도 이야기하면서 눈먼 처녀의 어떤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가 되게 간결하지 않아? 막 구구절절하지 않잖아. 그치? 되게 절제된 표현과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 애기들 요거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멈춤.